지난 7월 초에 검찰 개혁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3년 전 이때쯤에는 지금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또 세미나를 해야 될 줄 아무도 예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수사기소 분리, 그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했었고, 검찰은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직접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더 키우고,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사를 어느 시점에선가는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좀 치밀한 로드맵을 세워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검찰이 소추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즉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대통령 공약이, 대선 공약이 임기 내에 완수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검찰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리고 엊그저께 입법 예고, 시행령 입법 예고되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결론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결국은 직접 수사권의 폐지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직접 수사권의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폐지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것이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그런 검찰 수사, 직접 수사의 폐해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또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황인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해 오셨고, 또 정한중 외대 교수님, 또 김기원 한겨레 21 기자님, 또 이현주 변호사님,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해 오고 고민해 오신 분들입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인혜 교수님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매우 뜻깊고 유익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검찰의 직제, 이제 인사를 일부 하고 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제가 일부 이제 조정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윤석열 총장의 힘빼기다는 이런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검찰의 힘빼기인데, 검찰의 힘빼기를 곧바로 총장의 힘빼기로 이렇게 비판한다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이고, 그것은 인사를 통해서 또는 직제 조정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물론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검찰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 어쩌고 이것 때문에 힘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것이죠. 다만 매우 지지부진하게,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등에서 그것을 윤 총장의 힘빼기 이런 각도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빼기지 검찰총장의 힘빼기는 아니란 말씀이 또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마는 최근에 핫 이슈인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세미나를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가는 방향이 뭔지, 또 입법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최해준 우리 황운하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자리가 시기적절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그 검찰의 힘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붙이면 사실 이제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힘들어가면 운동이 대로 안 됩니다. 부상만 당하고 뭐 축구든 골프든 야구든 어깨 힘들어가고 목이 힘들어가고 팔이 힘들어가면 제대로 안 되죠. 힘 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원래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뭐 힘 빼기란 말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무시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이라는 것을 해방 직후부터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어떤 해방 직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고 지금은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문명에 맞게끔 뭔가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그리고 무난하게 짧게 끝내면 끝낼수록 우리 사회가 아주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저는 계기라고 보는 거고 검찰 역시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발제를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초점은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에 수사권 조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보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이렇게 세 분이 전체적인 합의의 모양들을 발표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수사권 조정을 할 때만 해도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수사권 이양을 원만하게 해가지 않을까, 그리고 1단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희망과 기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9년 작년 이맘때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때 이제 자각들이 바로 과연 이 수사권 조정으로 뭔가를 다시 악화되는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조국 사태와 촛불 시위가 그랬고요. 그 와중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를 반영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률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올 초에 통과되었습니다만 과연 2018년 이후에 있었던 조국 사태와 촛불 집회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상황들, 국민적 경험들이 과연 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라는 것을 한번 반출해 볼 때가 되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7일 날 이 수사권 조정법의 양대 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에서 검찰청법 그리고 물론 형사소송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행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발표문을 이 원고를 보낸 뒤에 입법 예고가 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다시 상세하게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연 이 대통령령을 가지고 우리가 조국 사태라든지 그와 비슷한 올 초에 또다시 한번 홍역을 치렀던 소위 검언유착의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제 수사권 조정에 관계된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가 됐고 이걸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갈 것이고 보완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들을 어떻게 줄이고
차단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 발제문에 지금 이 책자로는 6쪽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저희는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권을 해방 직후부터 가져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도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문명화된 선진 국가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그랬느냐? 해방 직후에 이 수사권을 일제 시대의 순사들이 점유하고 있던 경찰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당연히 작용을 했던 겁니다. 순사 출신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대신 할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라고 생각한 게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에게 그렇게 수사권을 줬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죠. 아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990년 10월 전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권한은 보유하고 있대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이 치안본부죠.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경찰관이 공소장을 써가지고 검사한테 공소장 도장 찍어달라고 가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 수사는 누가 했습니까? 경찰이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 아주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 역사적 경험들을 다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계속 본인들이 형사소송법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한 것이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 1990년 10월경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때부터 검찰은 수사진을 직접 꾸리기 시작했고, 검사의 수도, 검찰 수사관의 수도 폭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의 수사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가진 권한을 찾아나가기 위한 일종의 권한 확장, 조직의 확장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 검찰 직접 수사권의 개혁 문제도 이제는 단지 기존의 관행이나 현실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서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폐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수사권 조정법에서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6대 범죄, 소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그다음에 대형 참사범죄,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 6대 범죄가 있습니다만, 그럼 이 6대 범죄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함정입니다. 검찰은 이 6대 범죄 외에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찰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있다.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지난 8월 7일 날 입법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말 사이부터 조금씩 보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아마 많이 검토를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존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직접 수사권 폐지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소위 특수부와 공안부 중심의 인지부서라고 합니다. 이 특수부와 공안부들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수부나 공안부들이 해오던 범죄의 대부분을 그대로 다 사실은 이 대통령령 안에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가 뭐냐?
그게 실효적인 거냐? 지난번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이것이 상당히 뭔가의 큰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령을 보시면 상당히 폭넓고 기존에 해오던 소위 말해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나 여기 좀 더 지적해야 될 것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로 분류를 하고 있더군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설에 대해서 소위 뭐 해킹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 통신망에 대한 여러 가지 해킹하는 것을 대형 참사 범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다른 범죄로 손을 뻗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세상은 거의 정보통신망이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잖아요. 소위 말해 핸드폰을 뒤지면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베이스망 한번 점검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범죄의 정보들을 다 뚫어 나갈 수 있는 소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범죄들은 얼마든지 파생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르말처럼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정치권 내나 또는 법조계에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던지고 싶은 화두가 있습니다. 과연 직접 수사권 폐지를 그러니까 수사권 폐지 자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왜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맴돌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타이밍이다. 20대 국회가 현 정부의 전반기를 책임지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왔다면 21대 국회는 이제는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당의 입장이라며 20대 국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본인들이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과제를 확정하고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걸림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도대체 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뭐 그악을 척결하자는데 그악을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1년 이전에는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수사 능력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1년부터 자원의 분배를 통해서 자원의 집중을 통해서 그런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갖춘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든지 그런 자원 분배와 집중을 통해서 그 악을 척결할 수 있는 수사 능력과 조직은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뭐 태어나서부터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수사권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은 역시 핵심은 수사권 폐지고요. 이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하지 않고서 얘기를 한다면 계속 맴돌 수밖에 없고 우리는 홍역을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사권 조정을 하고 나서 이번에 대통령령이 많이 통과된다고 얘기해 보죠. 그럼 수사권 조정을 한 뒤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고 얘기를 없습니다. 지금 이게 검찰개혁의 완결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야에서 그러면 수사권 조정 다음에 다음 계획은 뭐냐라고 하면 그 로드맵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놓고 있지 않고요. 근데 그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수사권 폐지를 목표를 하고 그럼 과도기적으로 언제부터는 수사권을 어떤 식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다양한 경로를 갖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 조정 뒤에 뭘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사권 폐지를 일단 2025년, 2030년에 목표를 두고 그 전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회 경로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지만
수사권 조정 뒤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구름처럼 잡혀 있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결단의 문제다. 정치 체제의 결단의 문제라 저는 보는 거고요. 자, 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니까 그렇치고, 그럼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수사권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하고 수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별도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상만 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입법에 예고된 상황에서 이 체제 하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면 직접적인 분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는, 직접 수사를 줄이는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입법에 예고된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며칠 전 당정청 협의, 지난 7월 30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뭐 말하는 당입니다만 그 당에 해당됩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와 정부, 법무부가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대통령령의 기본적인 뼈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더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폭이 넓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굉장히 폭이 넓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카테고리에 뭐 경제범죄 또는 대형 참사범죄에 들어갈 수 없는 범죄도 심지어는 억지로 끼워 넣었다. 그거는 검찰의 조직 논리가 반영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직 입법 예고 중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이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가고 의견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수사 조직을 축소하는 겁니다. 뭐 오늘 하고 어제 사이에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직법상으로, 그러니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검찰청법에 따라서 그 조직에 따라 조직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서와 특정한 사람에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검사가 한다고 하는 건 위법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 검찰청법 이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와 조직에 대한 아주 타이트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직접 수사의 전체 총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뭐 이것도 역시 오늘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검과 기타 지방검찰청에 있는 수사 정보 수집 관리 부서와 기능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폐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은 엄격히 하면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순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순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 제가 보완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비인지 부서 근무 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 내 인사 지침 정도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내 인사 지침 정도로 승진이나 보직을 할 때 다 됐군요. 할 때 일정한 형사부와 공판부 근무 연한을 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공개적인 규정으로 좀 명백히 만들 필요가 있다. 직접 수사 축소에 간접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기본적으로 상당히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근데 그 시행령이 2년 뒤부터 시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달부터. 근데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대통령령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속된 수용자 소환 조사의 금지입니다. 지금 현재 관행은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도 구속 기간 중에 언제든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실로 불러서. 그 다음에 기소된 뒤에도 그 해당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판결이 다 끝나고 확정되어서 형을 집행 중인 수용자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캐기 위한 조사죠. 특히나 이거를 그 수용자에게
담배나 식품이나 기타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자기 가족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검사실에서 이런 것을 편의를 봐주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허위 진술을 유도해 나가는 또는 과장된 진술을 받아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소위 수사정보정책관이나 이쪽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폐지를 시키면 할 수 있지만 교정본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검사실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고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불법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교정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엄격히 위법한 관행들을 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제목 위주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검찰의 권한과 조직 등의 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처우 수준을 합리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급 상당으로 검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부장 검사가 제 밑에 있는 과장인데 저보다 공무원 예비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처우가 비합리적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행정부처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때 5급 심지어 6급, 7급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는 상급 상당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초임도요. 초임도. 이 처우 수준을 빨리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원이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과도하게 검찰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검찰청 수사관 기타 검찰 공무원의 인력 조정도 불가피합니다. 경찰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분산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지난번에 황운하 의원님께서 7월 3일 날 했던 이 자리 유사한 자리에서 이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됩니다. 특수활동비가 약 100억이 넘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 120억 가량이 검찰에게 현금으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 내역도 굳이 밝힐 필요 없고 감찰도 받지 않는 그 돈이 따박따박입니다. 진짜 따박따박 꼬박꼬박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 돈이 실제 수사활동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격려비, 포상비 그리고 사적인 비용이 남용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황운하 의원님께서 7월 3일 날 하셨던 자리에서 나왔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세상에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건가의 문제다. 뭐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모두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국민들께 실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뭔가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에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정한용 교수님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10분이 목표입니다만은 15분까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은 자기가 경찰이 되니까 이런 검사들이 지금 사법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는 거는 누가 통제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게 통제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사와 이제 직접 수사는 자제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정법은 이게 너무 타협적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엄청 남겨놓고 그 대신 또 사법 통제는 물론 현실적으로 종래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됐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송치전 사법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지금은 옛날에 지휘지만 지금은 수사 요구라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송치전을 없애주면서 경찰의 환심은 좀 사고 검찰에 대한 직접 수사는 또 엄청 남겨놨어요. 그래야 검찰에 또 이게 좀 저항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뭐 경찰 입장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사법 통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수사는 다 없애야 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그런 지금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요거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그것만 기소권하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이제 공수처 검사여야 된다. 나머지는 없애야 된다. 일반 검사는 없애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검찰청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뭐 검토를 좀 못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급히 저도 좀 발제 토론문 쓰면서 좀 봤습니다. 제 토론문 21쪽부터 보시면은 그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행소법은 아주 수사에 대한 많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개정된 행소법 보면은 검사와 경찰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또 그 수사권이 충돌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검사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이 행사소송법에 규정해야 되는데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 시행령은 또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데 법무부 행사법제과는 또 과장은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이제 검찰청법 보면은 먼저 검찰청법의 문제를 좀 지적하면은 특히 이제 그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게 이제 6개를 해놨는데 이 6개를 이제 시행령에서 엄청 늘었어요. 늘린 다음에 이제 다음목에 보면은 22쪽에 그 다음목에 보면은 이러한 범죄, 그 부패범죄 이게 이제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를 수사하다가 또 관련 사건을 인지해요. 또는 이제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송치를 해요. 그러면 그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그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걸 규정해가지고 이 다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이제 그 대신 직접이라는 아주 우리 행사소송 그 전체 법률을 뭐 검찰청법이라는 이 모든 법에 보면은 참 잘 안 들어가 있어요. 직접이라는 건 지금까지 대부분이 관련성 있는 범죄라 그랬는데 직접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훨씬 더 이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입법 목적.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시행령을 통해서 엄청 확대를 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검찰청법에 이제 뭐 대형 참사 등 해가지고 등이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또 확대할 수 6개 범죄에 왜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검찰청법 그 시행령을 보니까 6개 범죄로 이제 한정한 다음에 그 아주 자세하게 이게 부패 범죄, 대형 참사 이게 워낙 애매한 일반 조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행령을 통해서 엄청 이제 풀기는 풀었는데 하여튼 등의 문제도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등은 하여튼 이런 유사한 문제가 옛날 2007년 개정행정법에서 검사가 피고인 측에서 갖고 있는 그 증거를 열람 게시할 때 이런 등이 있었는데 그 등을 좀 확대하려고 검사 측은 그랬죠. 근데 그 신동 교수님이라든지 그 행정처는 그 등은 그 앞에 걸 갖다가 이제 앞에 걸 한정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검찰청법의 등도 그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찌됐든 개정 행소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는 원칙상 검찰의 직접 수사는 축소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검찰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종래 이제 그 법률상은 사법적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 됐죠. 그걸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사와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그래서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춰 확대 해석해야 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의 예외적 허용 범위는 좁게 해석해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게 최근에 나온 이제 학자들 논문에도 있습니다. 검사 수사가 연간 한 5만 건에서 8천 건 이하로 줄어들 거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천 건이면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사건을 다 포괄하고도 저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그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검사가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일반적인 수사를 다 검사가 하는 것은 전혀 이제 맞지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제시하신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처들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정보기능 뭐 폐지라든가 비수사 부서의 근무 요건 강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저는 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번 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법과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이제 피의자 신분조서 증거 능력 제한 같은 거는 좀 시기가 늦긴 하지만 2022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당스럽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밖에 뭐 검사 처우 뭐 수준 합리화나 검찰 수관 인력 축소라든가 특수활동비 폐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필요한 일인데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법과 그 시행령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속적으로 이런 그 시행령 이후의 조처도 필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령이 이제 조만간 이제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법을 재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다면 문재인 정부 안에 그리고 늦더라도 이번 국회 그 임기 안에 2022년 안에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지금 사실 저는 청와대에서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고요. 김조원 수석 물러났지만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뭐 4대강 문제라든가 균형발전 문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제, 논쟁적인 의제를 피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번에 균형발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과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형사 처리 절차, 그 형사 처리 절차가 사실은 근대 어떤 그 법의 발전이고 인권의 발전이고 사회의 발전인 것인데 그 나눠놓은 것,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견인하게 하는 것 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검사가 기소와 그 수사를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이것을 나누는 것만이 저는 어떤 이 형사 처리 절차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해야 저는 인권 침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검사가 스스로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에 지금 너무나 지금 몰두하는 바람에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할 때만이 제대로 된 그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 형사 절차에 대한 어떤 감시, 그리고 기소에 대한 그 어떤 냉정한 판단 이런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검사가 수사를 안 해야 그 정권을 쥔 사람이 악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마음을 먹으면 검사가 그냥 그 어떤 사람을 구속하고 이를테면 PD 수첩 사건이나 뭐 정현주 사건이나 뭐 여러 건 미네르바도 있었고 구속하고 그냥 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권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검사가 수사를 안 해야 우리나라의 이 무리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그 형사 재판 건수가 일본의 3.5배에 이르더라고요. 근데 이 인구를 고려하면요, 우리가 일본의 8.5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범죄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이 형사 사건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을 재판이 넘기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반대를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죄율은 우리가 또 높아요. 일본은 굉장히 낮고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죄가 되는 것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고요. 우리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까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죠. 지금 전 검사님 이 발제에 보면 그 검사가 뭐 영장 청구한 것과 그 경찰이 영장 청구한 거 비교한 거 나오는데요. 그런 거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검사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뒤에 지금 제가 많은 걸 좀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망상적으로 과장된 어떤 인식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공익의 대표자 이런 거 굉장히 잘못된 저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공익의 대표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최고 선출 권력이 공의 대표자죠. 그리고 또 뭐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건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이고 인권의 뭐 최고의 보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인권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죠. 어떻게 그 기소를 담당하는 그 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요. 최근에 이 벌어진 어떤 그 상황들, 그 총장과 장관 사이에 벌어진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민주주의에 지금 상당히 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하는데, 이를테면 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검사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그런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독관청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말이 단독관청이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그 상명하복이 강한 말하자면 군대와 같은 조직입니다. 검찰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단독관청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은 이 우리가 뭐 문민통제, 민주통제 많이 얘기하는데 검찰을 이 대통령, 법무장관이 저는 강력하게 이 통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실은 검찰도 관료 권력의 성격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관료가 그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 근데 이런 관료 통제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그럼 집권 정부나 그 정치인들의 부패, 부정부패는 누가 감시하느냐? 저는 그걸 위해서 바로 그 공수처가 있고 특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나 특검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든요. 그건 대표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국민 대표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를테면 집권 정부나 그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들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나 경찰이 그 사람들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원리상 저는 그렇게.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 능력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좀 경찰이 보고 극복해야 될 것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있죠. 이거 타권 압박 수사라고, 이거 임수빈 PD 수첩 사건 때문에 못 벗은 임수빈 부장검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쓴 개념인데, 그 제가 검사의 직접 수사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이것만을 논하고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는 한 피의자를 뭐 별건 구속은 A 건으로 해놓고 실제는 B가 목표다 이런 건데, 타권 압박 수사는 너는 본건은 봐줄 테니까 다른 거를 불어라 하면서 이제 피의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인데, 여러 건들이 있어요. 진짜 한명숙, 가경욱 사장 건, 이거는 어떤 검사가 어떻게 봐줬냐면 가경욱의 횡령액을 줄여줬고요. 가경욱이 전국의 지사로부터 수금을 한 건데 그 수금 액수가 아니라 가경욱 사장이 개인적으로 쓴 게 확인된 것만 해서, 그러니까 뭐 전국 지사로부터 수금한 돈은 83억인데 37억 원만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미국의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이거는 아예 빼줬죠. 예,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 차명으로 거래를 하고 또 뭐 가장 마지막 팔 수 있는 순간에 팔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아주 내사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어요. 그리고 이게 회유 수단이었고, 압박은 어떻게 압박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 고령의 뭐 노안도 많은데 심야 조사하고 뭐 피의자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인 참관이 안 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판결문에 그래서 고스란히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또 구치소에 갔더니 구치소에 뭐 수감자들이 이거 검사들 지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겁먹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폐지되기 전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이게 타권 압박 수사는 당연히 위법한 수사 수단을 포함하고 있고, 봐주는 범죄는 직무유기가 되고 흥정으로 삼는 대상 범죄, 그러니까 봐주는 건 직무유기가 되고 그 진술하라고 압박하는 건 직권남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심야 조사나 뭐 이런 변호인 참관을 뭐 제한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또 동원되는데 결국은 감찰 내부 감찰에서 감찰이 실질화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예, 나머지는 이제 영상 녹화 조사. 그러니까 전 과정을 영상 녹화를 하면은 이런 해요 협박에 의한 수사가 없어질 것이다. 예, 맞지.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거를 사건 압박을 통해서 얻어낸 진술이 허위냐 아니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위법 수사라는 점에 좀 더 그 논의를 하고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이상입니다. 예.